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230회 2부 저 한수석과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230회 2부 저 한수석과 얄 작가님 그리고 이금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연 남발 시간입니다. 그 전에 드릴 말씀은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면구스럽지만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도 이렇게 낯짝이 두꺼워지질 않네. 이게 약간 이렇게 조금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게 잘 되시는 분이 있고 태생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뭔가 면이 안 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이거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근데 구독과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이게 해도 잘 안 되네. 그 말씀을 드려야지 하다가도 어쩔 때는 그냥 딱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후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럴 때는 네. 좀 한번 이렇게 질러보세요. 강하게 돈들 내고 듣냐. 여러분 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좀 저도 이제 아날라이 공공재냐. 공공재면 시에서 보내든지. 저도 이제 좀 어쨌든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연. 이제 세 번째 이거부터 억울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이분이 지금 기독교와 편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날람을 사랑하는 3년차 청취자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제가 아직은 20대라 잘 모르는 게 많은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점을 많이 배워갑니다. 보배로운 우리 아날람 패널분들의 번뜩이는 해안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안을 잠시 빌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제 고민은 특정 종교가 점점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흔히 개독교라 불리는 기독교가 시간이 갈수록 싫어지고 이상한 편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저의 역사는 꽤나 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인생의 절반을 성경 채플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해외에서 2년간 유대인 학교에서 구약을 배웠습니다. 와, 이거 세게 받으셨는데. 그동안 한국의 기독교 중고등학교에서 신약을 배우고 대학교까지 기독교 학교에 왔습니다. 적어도 8년간 매주 성경 수업을 듣고 채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마주하면 좋아질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거의 혐오하다시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가 트인다던데 트이기는커녕 더 막혀갔어요. 교리는 당연히 싫어하고 무엇보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점점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 대다수는 저에게 전도를 하려 했습니다. 학교 외부의 교회에 끌려가거나 학교의 점심 예배에 끌려가거나 등등이었습니다. 무슨 야생의 포켓몬이라도 된 듯 했어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포켓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몬스터가 된 기분이죠. 어쨌든 너로 정했다. 어쨌든 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문제는 그런 사람들 중 이상한 사람이 꼭 있다는 겁니다. 언제는 학교 선생님이 저만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꼽을 주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악마의 씨가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학생이니까. 계도를 해서. 그래서 사탄이 들리기 전에 한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섭섭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릴까 봐 그런 거니까 다 이해하시고. 학교와 선생님이랑 특별한 위계가 있기 때문에 꼽을 준 게 아닌가. 사탄 들릴까 봐. 아멘. 네, 아멘. 구마 작업의 일환이었다. 네. 거기다 다른 애들한테 다 돌린 간식도 저만 쏙 빼고 죽어요. 이게 다 구마 작업. 구마의 일환입니다. 뭘 먹으면 왜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악마를 배를 불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구마 작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어떤 친구는 제가 싫다 해도 무시하고 무슨 듣다 보면 제 귀도 뚫릴 거라 하고 학교 선생님도 은근 계속 강요했으며 아는 사람도 그놈의 불신 지옥을 외웠습니다. 외쳤는 것도 아니고 외웠대요. 이 사람들 진짜
또 제가 알 수 없는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잘 못하는 거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련을 준다는 친구.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약합니다. 그렇게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숭이 후회냐면서 구약을 진리로 여기시는 학교 선생님. 문과는 그래서 해롭습니다. 아마 문과일 겁니다. 이과 선생님 아닐 겁니다. 네. 정확하게 원숭이의 후회가 아닌 건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네.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챙길 필요 없다는 말에 제가 반박했더니 그것 때문에 저를 손절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은근히 강요받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부딪히다 보니 당연히 싫어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점점 기독교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든 기독교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뭔가 경험만 따지고 보면 멀쩡하다 느낀 사람보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더 많았던지라. 제 기억상 어릴 때 해외의 교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가진 생각이 편견이라면 이 편견을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그리고 불신지역 성소수자 반대 이런 것들은 도저히 존중이 안 되는데 종교는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 건가요? 항상 방송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임금님 사랑합니다. 이거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종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상황 설명했지만 대충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 대충 뭐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아까 그 일부에서 한 거 비슷해요. 구린 걸 참을 수 없어와 비것처럼 왠지 세상의 중심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외치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도 이게 싫다라고 외치고 싶은데 이것도 엄밀히 보면 문화적 상대성이랑 또 연결이 되는 근대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랑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이제 그 다룬 그 얘기 있잖아요. 복고의 얘기와 우리 네. 취향의 얘기. 듣기 싫다 그렇게 옆에 와서 귀가 뚫릴 거라고 이상한 음악을 잡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이분이 기독교가 있을 거야, 있을 예정이야, 혹은 있을 수도 있어, 앞으로 생길 수 이런 건 모르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일단 법을 기준으로 놨을 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무교이시거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를 안 믿으시거나 약간 뭔가 이렇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시는 분의 태반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법도 사실은 종교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죄의식이라든가 수치심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이런 된 어떤 그 형벌 체계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국가가 전제하는 법이라는 거 위에서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법 질서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마음속에 상 위의 것을 하나 더 놓고 계시는 분. 그래서 여차하면 그것을 내가 지금 우리끼리 공유한 걸 넘어서서 그것을 좀 더 가져가려고 하실 수도 있으실 분들이라는 느낌이 들 때 굉장히 거부감이 든단 말이죠. 사랑제일교회요? 응? 뭐야?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요? 그분은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왔던 문화적 상대주의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또 주워 먹었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종교의 탄압이니 뭐니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일단 종교의 탄압이니 이게 뭐라고 자꾸 꼽을 준다고 하면 뭐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국가는 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대 국가는요. 종교를 허락해 준 거지 종교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대단하게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렇게 뭔가 존중해 주는 것일 뿐 그것을 위에 상위에 두고 얼마든지 그거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특히 지금까지 코로나 비상시국이면 뭐 교회가 뭔데 바로 그냥 들어가서 체포하고 해산시킬 수 있죠. 위험한 얘기 하시네. 카노사의 굴욕이 엊그제 같은데. 파문당하시려고. 어쨌든 뭐 3일 만에 부활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그런 거 때 이 전제를 약간 망각을 하면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건 마치 그러니까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가 국가가 개인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러기로 약속했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모든 자유에 대한 모든 권리지만 그것을 국가라는 단위에서 했다라는 것은 국가가 어떤 것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취사한다는 얘기죠. 어떤 것은 허락하고 어떤 것은 뭔가 금지하고 그런 부분.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금지와 허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대한 기치 아래 싸워왔던 거죠. 그 경계와 금기를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인의 자유 앞에서 그 자유를 해치는 나의 자유는 멈춰야 하는 것처럼 국가는 얼마든지 종교에 한해서라도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그럼 그런 국가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 순간에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또 좀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어쨌든 이 전제
국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국가가 하는 거를 무슨 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맞냐?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맞냐? 요걸 일단 따져 물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 역시도 교회, 천주교, 신자 이런 걸 이제 했던 사람 입장에서 내부자 입장에서 이제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데 그 위에 상위의 법칙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느님의 법칙, 하느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실은 조금 메타적으로 제가 교회 바깥에 나와서 느낀 건데 메타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거 조금 과하게 국가 전복 세력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이석기 씨의 사상도 내가 보기엔 사이비 종교에 가깝거든요. 주체 사상. 난 주체 사상도 사이비 종교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뭐가 다른지 몰라. 단지 이제 그게 국가 전복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히 동아시아에서 같이 왜 중앙 집권이 좀 강한 이런 나라 보면 그 일본에서는 키리스탄이라고 그러고 기독교 박해 역사가 이제 굉장히 길고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기독교 박해 역사를 약간 그 외부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감성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시대 위정자 기준에서 그냥 국가 전복 세력인 거죠. 정광훈 목사님이요? 난 정광훈 목사님 비슷한 것 같아. 전복 세력에 준하는 어떤 위험성을 가진. 네. 코로나를 인질 삼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그렇죠. 그 공공의 보건, 공공의 건강, 그 복리를 인질 삼아서 내 믿음과 내 정치적 성향을 무언가를 구현하려고 한다면 그 공공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그들에게는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 만약에 코로나 걸려서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순교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순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코로나의 잔해물이 나한테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죽으면, 해를 입으면, 그건 아니잖아.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건 육체와 세속의 싸움의 얘기고, 이분들이 하신 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거지. 방금 그 말 자체가 지금 우리 현세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 룰을 넘어가는 거를 내가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 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옛날에 이 선을 되게 명확하게 그으셨어요. 당시에 로마 지배를 받고 왕이 있었던 당시 유대에서 계속 사람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당신은 전복하려고 하는가 지금의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을 그었죠. 내 나라는 이 땅 위에 있지 않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 않으니까 나를 부정하냐 이거지. 서로의 영역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표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가니까 내가 의외로 국가가 교회를 열게 허락해 줬기 때문이다라는 거라는 관점에서 현대 국가의 설립과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이건 이제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그게 굉장히 절대적인 룰이 아니니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에서 룰에서 넘어야 될 거가 넘어야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가치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종교 그리고 특히나 기독교 같은 경우에 가치와 지금 말씀하시는 현대 국가의 정치적 가치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럼요. 비단 자유만 하나 가지고 와도 기독교 안에서 자유는 사실 형벌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갈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문화적 상대성으로 존중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들이 이미 종교 밖의 것들을 상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인데 저는 어떻게 그분들을 내가 상대적으로 이해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오류가 생기고요. 그리고 저도 정확히 이 사연을 읽고 대표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이 경험하신 게 너무 누적되시면서 편견이 강화되신 것 같거든요. 근데 편견이 깨지려면 반례가 생겨야 되는데 반례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보더라도 종교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다 내 생활에선 어떤 되게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분이랑 똑같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종교 혐오론자임을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 싫어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뭐가 그렇게 혐오스럽지? 뭐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현대 국가가 어떻게 성립되었든 간 지금의 사회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시스템과 구조가 있고 그게 아무리 결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협의한 이상 그 안에서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그것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상위의 어떤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히 나이가 그 실체나 형체를 짐작할 수조차 없는 어떤 것의 말을
사람들이 함께 성립한 어떤 것보다 우선해라라는 말을 제 세계관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장 극단적인 예로 하면 영화나 이런 게 많이 들죠. 뭐 예를 들어 개시가 온 거야. 옆집에 100일 된 애가 있어. 그 집은 지금 엄청 임신 힘들었던 집안이었는데 진짜 노력 끝에 6년 만에 애가 생긴 거야. 근데 나한테 개시가 왔네? 걔가 악마의 씨야. 오면 666이야. 나한테 소명이 왔네? 걔를 빨리 죽여. 이걸 이제 일반 사회에서 치환하면은 옆집 남자가 우리 애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인데 이 지금 7대 독자인데 이 애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거든요. 요 이해의 간극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만약에 소명이 그렇게 떨어졌다? 그 일반 사람들은 정신착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네 안에 뭐 환청이 들린 건데 그건 몰라. 어쨌든 실제로 나한테 소명이 왔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세계관에서 진짜 실제 만약에 100% 그래 신의 목소리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도 어쨌든 이 사람은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행하고 이 사람 기준에서 어쨌든 이 사회에서 응징당할 거잖아요. 순교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숨기고 이렇게 죽인 다음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기는 안 할 거라는 거지. 이 정도 문제는 하느님이 내신 문제 중에 그래도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성경의 일례로 보자면 아브라함한테 너의 아들을 산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이제 가서 직접 죽이기 직전에 이제 하느님이 말렸잖아요. 야, 너 어떻게 하려는지 보려고 했다. 그 정도 난이도는 있어야. 날 시험에 들어. 근데 저도 종교를 믿는 분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불편해하고 이런 선례로 드신 사람들한테 제가 드는 느낌은 현대를 살아가는 근대인인 거예요. 근대 혹은 근대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가치관이 되게 충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부르카를 쓰게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예전 교육에서는 그것조차도 문화적 상대성으로 넘어가려 했으나 지금은 사실은 그게 논쟁적인 부분이 여성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문화 상대주의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겠다는데.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적, 근대적 가치의 정치적 올바름과 충돌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종교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종교라는 것이 아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하시고 분명 그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변화해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기독교 분들만 해도 사실은 카톨릭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다 보니 새롭게 파생된 종교가 맞잖아요. 그러한 노력이 없는 순간 사실 종교 자체도 본 뜻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제가 모든 종교인들을 혐오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닌 게 또 저는 제가 일했던 곳이 천주교 재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의 제일 높으신 분이 실제로 신부님이셨거든요.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근데 사업의 특성상 되게 스케줄화된 야간 근무가 추가되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는 전혀 없던 사항이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통보가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신부님이 그 대상이 된 직원들을 일일이 다 면담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으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랐던 게 보통 이런 기관들에서는 그냥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가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되고 대신에 나는 내가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와 관계없이 내 신념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며 얼마든지 나를 희생할 수 있다가 내 신념인데 그거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민인 너한테까지 강요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인에겐 직업인의 논리가 있고 종교인에겐 종교의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너에겐 아무 불이익이 없을 거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종교인을 좀 다시 보게 된 느낌이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싫습니다라고 얘기 못하겠구나라는. 근데 저는 했어요. 아 그래요? 했어요. 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알겠다. 하긴 그런 종류의 뉘앙스까지도 전달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인상 깊게 느끼셨겠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신 것도 같아요. 이 어떤 간극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보고 겪고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든 시켰대지만 난 짜장면이라는 얘기를 되게 이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야, 난 그런데 넌 어쩔래? 하지만 난 짜장면. 마음대로 먹어 막 이런 건데 왜냐면은 이 타인의 그거를 현대 사회의 그 질서를 상대성을 존중하지 않는 절대적 세계의 가치관을 믿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군목을 자르질 않나. 불교에 무슨 뭘 밟으러 들어갔다더니 뭐 어쩐다니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민폐로 느껴지는 행위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는 행위거든요. 이 사람들. 전도를 하려고 옆에다가 막 귀따갑게 하는 것도 결국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했죠. 믿는 분들을 이분 이제 사연자분보단 믿는 분들에게 옛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옛날에 이제 기도문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살던 때 로마 총독이 빌라도잖아요. 빌라도를 굉장히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게 자세히 보면은 돌아가실 때 그래요. 하느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모른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고통속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매달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거대한 역사함 안에서 이제 동작된 일종의 NPC적인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타인의 어떤 삶을 그 신이 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없던 시절의 위대한 사람, 예를 들어 한국인이 위대한 인물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어 봅시다.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위대해봤자 일본인한테는 그냥 악귀죠 뭐. 재앙신 그 자체지 뭐. 그냥 그잖아요. 그렇게 그린 민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재앙신이죠. 뭐 바다에서 오는 그냥 나타나면 죽는다라는 그런 신인데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거지.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그 제노사이드 그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이단교 하느님을 믿지 않은 이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좋게 환생했겠죠라고 말도 못하겠잖아요. 종교가 아니니까. 근데 난 사실 그게 빌라도라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른다. 라는 말에 다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충분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 충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죠. 저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는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내 앞에 한수석의 종교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거야. 나처럼 교회 다니면 천국 갈 텐데. 그래서 막 그 마음이 막 마치 아이고야 한수석이 내 딸 같아가지고 너 대학 안 가면 죽는다. 이런 말하는 것처럼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조차 나는 어떻게 보면 다 품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 안에서의 설계. 이 애가 대학을 안 갔는데 대학을 안 가서 갖게 되는 그 앞에 펼쳐질 미래조차 그분의 역사하심 안에 있다라고 조금 넓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 당신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저걸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 굉장히 오만한 얘기라는 거지. 신의 목소리와 뜻을 어찌 아냐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고. 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조바심이 드는 건 이해해요. 유일신과 절대적 진리를 믿으시는 분들은 조바심은 들 수밖에 없어. 나 이외에 이 질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조바심 들지. 근데 이제 그 조바심을 넘어서서 내가 과연 그럼 신의 역사심과 신의 그것을 내가 지금 신의 뜻을 알고 있나? 내가? 과연 그렇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라는 거지. 근데 그건 아닐 거라는 거고 그런 의미로 이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재판 과정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사형을 당할 정도의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자범이지. 근데 유대놈들이 백인도 아닌 놈들이 그렇죠. 몰려와서 죽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 검둥이들이 딜도 했어요.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수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굴 죽일까? 난 한 명만 죽일 거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까지 했어요. 손을 씻으면서 난 저자 예수의 피에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까지도 액션을 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 건 기독교 안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상징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못 박아 죽인 어떤 범인이 아니라 세속을 상징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세속의 법, 국가의 법. 빌라도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데모크라시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했고.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혐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종교 교리 자체까지도 너무 혐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종교라는 게 워낙 오래되고 복잡한 텍스트다 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형태, 주류로 나타난 형태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일지라도 그게 전부는 아닐 거다. 지금 신약의 가장 핵심이던 예수님조차도 당시 유대교 안에 있어서는 당시 구태, 종교의 구태에 굉장히 서로 갈등을 많이 겪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그 안에 그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과 뭐 그걸 다 때려 부수면서 이렇게 쫓아내신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 폭력. 그게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에요. 네. 심지어 욕도 하세요. 이 독사 같은 새끼들 니네가 지옥 안 가면 누가 가겠냐라고 다 때려 부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게 예수가 나중에 사형당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종교와 또 갈등을 많이 겪으셨고 또 한편으로 세속에 당시 유대 독립주의자들이 예수한테 걸었던 기대들이 꽤 있었대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인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예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도 선을 그었어요.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좁지만 자기만의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결도 어떠한 종교든 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러한 노력이 현대사회에 다른 일반 사람들,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할까라는 걸 고민하는 지점도 분명히 함께 존재한다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신부님의 예처럼.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니 종교 자체를 혐오하는 것은 뭐 조금 보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혐오해도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나랑 다른 걸 굳이 뭐 다 포함해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만날 사람에게 나는 혐오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누적된 게 많으니까 미리 만날 사람한테 그런 거를 가질 필요는 없는데 본인의 경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향성으로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프로파일링에 이제 누적된 데이터로 사용하시는 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싫은 걸 뭘 어떻게 가까이 하기 싫은데. 근데 이제 내가 다만 이제 내가 그 아까 저기 예수님이 한 거를 제목으로 보면 영업방해, 폭행치상 그리고 모욕죄, 욕까지 했으니까 모욕죄 이거란 말이에요. 국회나 청와대에 이제 난입해서 그리고 이제 국가 전복 세력 비슷하게 이제 살짝 전복 세력이 맞죠. 그래서 바라빠가 아니라 그런 살인자보다도 이 사람은 더 죽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 밖에서 많은 일로 극형을 당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거죠. 국가 전복 세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저도 어릴 때 김대건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순교를 봤을 때 그 내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고통과 고난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성스러운 역사이지만 절대 중요한 것은 외부자의 시선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과 충돌했느냐. 그 카톨릭에서도 그 유명한 백서 사건이 있잖아요. 프랑스에 편지를 보내서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점령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외국 세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 어떤 지금에 있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느낌으로 보여요. 그거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그렇게 하는 행위가 그렇게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시선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야지만이 이게 종교를 믿음에 있어서 내 신념을 가져가되 내가 사회와 불화를 하지 않고 이 사회와 어떻게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충분히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걸 무조건적인 순교라고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갈 수 있다니까. 순교인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럼 이 입장이 갈릴 때.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류의 순교 서사가 애국 서사라든가 저기 뭐 또 민주투사 이런 거에도 서사에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 선생님의 그 약간 주체성, 정체성 같은 거 생각해 보자 이거죠. 민족주의자, 나름 유교 교육을 받은 선비, 그리고 천주교 신자. 그분이 누군가 한 개인을 지칭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지. 도의로움을 죽였단 말이지. 이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애국행위로 보일 수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일체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대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민족주의와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자란 사람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뭐랄까 그런 어떤 카톨릭 그 기독교 교리 안에서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선을 넘어서 위배가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개인의 판단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갑자기 기독교 얘기는 쏙 빼고 맞아. 민족의 영웅으로 탈출했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뺐을 때는 딱 이제 그런 안중근 선생님이 카톨릭 신자였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물을 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카톨릭 신자였던 안중근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가져오고 좌와 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김대건 신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이제 그런 일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다. 상대성이라는 게 결여돼. 상대성이라는 게 마치 상대를 아까 얘기했듯이 부르카 입는 게 문화적 상대주의니까 이런 얘기 나는 이제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게 아니라 상대성이라는 건 바로 그 부분에서 나를 상대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옳기 때문에 네가 나를 몰아보든 상관없어라는 건 너무 락앤롤이고 너무 락앤롤이고 락앤롤 말고 락앤롤 물론 쾌감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락앤롤 말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또 종교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거고 사실 종교가 없는데 이런 걸 겪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딱히 없어요. 그냥 욱하지만 마세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서 이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정작용은 항상 필요하고 그러한 종교들이 사실은 매번 새로운 울림을 사람들에게 줬던 것도 사실이고 그건 내부적으로 고민할 일이고 종교 자체에 대해 이제 근본적 회의를 가지시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그걸 읽고 악플을 쓰잖아요. 본인이 악플을 읽는 거 영상 못 보셨습니까? 아, 이게 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IS 같은 그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은 기독교도보다 무신론자들을 훨씬 더 혐오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자신들이 뭔가 침투하거나 뭔가 할 여지가 없는 세계관의 사람들이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경의, 신에 대한 믿음 자체를 아예 버려버린 텅 빈 껍데기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핵밖에 답이 없는. 그래서 그런데 잡혀가면 기독교 믿는다고. 아니 불가지론자다. 신은 믿는데 아직 모르겠다라고 벗은.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무슨 뭐 이렇게 있잖아요. 불기둥 내려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 난 이미 기독교적 질서에 어느 정도 수긍해요. 응징, 소멸 그런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기독교에 있어서 작가 입장에서 그 성경이 가진 드라마적 장치들에 제가 되게 매혹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거슬릴 텐데 골라서 좋은 걸 취하라. 제가 원래 좀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이 저희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지뢰도 밟고 못된 말 자주 하는 게 사실 제가 구약의 신에 많은 깊은 감정에 공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내 맘대로 그렇게 어떤 깊은 동질감 나도 이러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출애굽기 지금도 읽으면 짜릿짜릿하잖아요. 아 멋있죠. 장자는 다 죽여라. 좋잖아. 벌레가 막 쫙 이렇게 들게 그렇죠. 하고 그런 거 멋있죠. 재앙. 그 약간 옛날 러시아 영화 뭐죠? 흑백 영화인데 그 폭군 이반. 맞아요. 그 영화를 보는 듯한 어떤 그런 장쾌한 맛이 있죠. 쓸어버리는 맛이. 확실히 드라마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아까 시험 때 드는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신의 입장에 빙의하면 믿기가 쉽습니다. 나도 내가 신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네 아들을 바쳐봐라. 물론 나는 바쳐고 나서 멈추지 않겠지. 다 탈 때까지 보고 잘했다. 저는 예수님 서사 되게 좋아하는 게 지금 얘기했던 드라마에서 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동임과 동시에 입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울림이 컸던 게 죽기 전까지 엄청나게 무섭고 괴로워하셨고 밤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쓴 잔을 가능하다면 저한테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옆에 외로우니까 제자들한테 같이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다 자요. 3번을 깨우는데도 다 자요. 그러고 나서 가서 십자가에 자기 운명을 이렇게 받아들인 이 과정은 전 드라마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자세히 읽다 보면 또 아까 빌라도에 이어서 유다 또 이렇게 또 적대 장마하잖아요. 유다도 그럴 게 아니었다. 유다도 그냥 NPC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스테이지에 올리신 배우다 이거지. 소설 중에 그런 소설이 있어요. 설정 중에 유다가 아까 얘기했던 열심당원 그 유대 독립주의자였고 예수한테 걸었던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예수와의 소통도 굉장히 컸으나 어떠한 배신감을 크게 얻고 그래서 팔았다라는 설정의 소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민족주의라는 민족주의 뽕이 기독교보다 더 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갑자기 빈정이 상한 거죠. 왜냐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민족, 모든 나라 하면 굉장히 확 상하죠. 지금 내가 당장 억압받고 있는데 우리 좀 구원해 주러 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빌라도도 빌라도의 고민이 있고 뭐래? 이러면서 바로 그냥 일본도 중국도 다 우리 형제입니다. 이제 이러면 뭐래?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얄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 종교의 교리나 종교 자체를 수단으로 뭔가를 휘두르려고 하시는 분들 이 대표님 말씀을 빌리면 그게 오만함이 됐든 뭐든 간에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런 어떤 종교적 태도를 개인화해서 잘 내면화하신 분들하고 지낼 때 느끼는 어떤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꽤 저한테 힘들 때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걸 넘어서서 종교라는 이 원리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신 분과 공존한다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란 게 결국 어떤 신념은 신념의 카테고리를 정하다 보면 배제해야만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특히 사람의 경우에. 뭐 예를 들자면 이건 이제 종교를 떠나서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신념으로서 비건이야. 육식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무시해. 적극적으로. 육식 뭐라는 거야? 난 고기 먹을 거야. 나 개고기도 먹어. 고양이도 먹을 거야. 말하면서.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들어가는 나 스스로의 그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분노, 혐오, 적개심 또 하나는 그걸 넘어서서 혹은 뭐 순진하게 그냥 고기만 먹고 나 그냥 고기 먹으면 좀 안 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단순히 고기를 먹으면 그럼 인간이 뭐 흔히 말하는 고기를 단백질을 타인의 생명 혹은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취하는 게 생명체의 본성이니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 하면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주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육식 자체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런 신념 체계 안에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잖아. 같이 숨 쉬는 게 쉽지 않지 않아요? 내가 알라를 믿는데 옆에서 예수를 믿는데 솔직히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억누를 수 있는 건 현대의 법이거나 세속화된 법. 그냥 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나는 법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예를 들어 세속화된 세계에서 뭐 뉴욕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도와 뭐 유대교도와 그리고 기독교도와 비건 이렇게 4명이 있다 치자 이거야. 각자 먹는 거 안 먹는 게 다 다르고 믿는 게 안 먹는 게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 내가 지금 아빠 무서워서 너 안 치지만 너 언젠가 칠 거야 같은 말밖에 솔직히 안 되거든. 왜냐면 이게 인정이 안 돼. 이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적 진리 안에서 약간 좀 나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조금 개인적으로 더 종교 저도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저는 그 순간에서도 같이 숨을 쉬는 것이 종교의 교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신의 일이거든요. 그걸 그러니까요. 침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선 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바로 오만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지? 신은 라이센스를 발급한 적이 없다. 너에게. 근데 갑자기 운전면허도 발급 안 받는데 운전 교습소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빠 차를 끌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냐. 사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신은 결코 면허를 주지 않는다. 기독교 교리에서 보자면 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신 앞에서. 모두가 특별할 뿐이지 그 누구보다 누가 더 특별하다라는 건 기독교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그리고 아마 이 절대적 진리를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조바심. 내 앞에 있는 애를 대학 보내야 되는데 같은 그런 류의 마음의 그 조바심.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 같은 그 조바심인데 그것과 싸우는 거야말로 진정한 어떤 종교의 그것이다. 그렇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신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 거기에 나대지 마라. 아니 좀 건방져 좀. 신 앞에서 선 넘는 거예요. 그건. 건방져. 네가 뭔데라는 거지. 그렇게 잘 알아? 라는 거지. 뭐라는데? 저도 처음에 그래서 그 직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혐오를 가득 찬 상태로 내가 종교재단에 소속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마다 연수를 보내주시는데 재단 산하에 있는 기관들을 이용해야 돼서 연수를 가서 머무는 곳이 그 신부님들 피정 떠나시는 곳을 따로 지칭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도 따로 있고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때의 경험들이. 어쨌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사에 참여를 안 해도 되고 근데 미사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다면 와서 봐도 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한테 정 맞은 거예요. 그렇게 느슨하게 굴다가 이렇게 느슨하니까 그렇게 사람 좀 쪼여야 되는데 나사를 조금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느슨해. 선이 없어. 그 80년대 어목하던 시절에 그 시위하던 범죄자들 막 숨겨주고 성당에 말이야. 끊어야지 세속관은. 세속관 좀 끊어야지. 그렇지. 그런 정의를 왜 구현해? 하느님이 구현하는 거지. 사제가 구현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천주교학교를 제가 6년 다니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천주교가 좀 분위기가 좀 느슨한 게 있어요. 약간 이게 좀 열려 있고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왜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거에 좀 엄청, 관대하고 관대하고 그리고 스님들하고 불교도 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슨하고 약간 열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약간 D이시거나 기독교 개신교에 뭔가 약간 그런 걸 느끼셨다가 천주교를 만나신 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전략이라 고도의 영업 전략이요. 전략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쪽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저쪽이 좀 빡빡하게 불 때 좀 약간 좀 이제 약간 리버럴하게 그냥 그런 이제 이쪽은 좀 그런 전략이 있다. 이게 좀 딴 얘기인데 네. 신부님들하고 스님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잘 된대요. 삶의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지점도 되게 비슷한데 고기를 먹으니까 옆에 직접 동종업자하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잘 친해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야 목사들하고는 친해지기가 어렵다. 말이 잘 안 통한다. 야. 목사는 결혼하니까. 원래 그렇죠. 삶의 패턴이 좀. 패턴이에요. 총각들이 어떻게 알겠어. 유부남의 고민을. 가장의 고민을. 어떻게 알아 총각들이. 그거는 이해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여기도 많은 지뢰가 있겠지만 저는 네. 그냥 근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스펙트럼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되게 나이브한 얘기긴 하지만 혐오까지는 가지 말자. 서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또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근데 또 그렇게 악덕을 쌓아서 뭔가 또 사회에서 응징받으면 또 그건 나름대로 또 정화가 또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또 좋은 데 가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뭐. 그 원동력이 혐오까지 안 가도 발동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여간 그래요. 기독교 교회나 천주교 다 가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 교리도 듣고 했을 때 어쨌든 조금 왜곡된 교육 방식이라든가 왜곡된 믿음에 뭔가도 분명히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상대적이다 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그건 그거대로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그 부분들이 그것에서 파생된 굉장한 부작용이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분명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에서는. 특히나 그 한국의 오지랖 문화와 약간 이렇게 결부돼가지고 아이고 학생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가 이거와 똑같은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는 데가 되는 거죠. 나 옛날에 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교회에서 애기들 캠프에서 그 천국 가기 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쭉 길이 있고 이제 예스 노 두 가지 갈래길에서 이제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마지막 관문이 결국은 가족들이 다 안 믿었어요. 가족들은 지옥 가는데 가족들이랑 지옥 갈래 너 혼자 천국 갈래. 천국은 내 사유재산이지 내 거지. 천국 가야지. 과감하게 하느님을 택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하면서 너의 믿음 하면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지옥을 가야지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 가족과 함께 지옥을 가겠다 했을 때 함께 천국을 보내주시나.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제가 옛날 방송에서 믿음은 기프트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간 보는 사람을 신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이걸 판단하는 순간 이미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하느님이라도 벌써 빈정 상했는 걸. 그럼. 간 봐? 지금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있는 이 모습에 이미 하느님은 실망하셨다. 중대장은 실망했다. 이런 거죠. 믿음이 기프트인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요. 근데 믿음이 진짜 그 의미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로 상담에서는 또 콜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소명을 직업적 소명으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직업에 전념하게 되는 어떤 소명을 받았다. 본인이 그걸 느낀다. 근데 저는 그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을 신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되면 거의 신내림 신병 나고 우리 공옥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지경이 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진짜 소명 받은 거지.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까 스펙트럼으로 얘기하듯이 그 어딘가에 있다.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제가 기프트. 그럼 기프트는 누가 줘? 그거 역시 신이 주신 거죠. 근데 신이 주셨다는 얘기는 이 기프트가 그러면 난 자동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떠먹여 줄 거야가 아니라 이 기프트를 활용해 세상에 씨앗이 돼야 한다. 뭘 신이 줘? 엄마 아빠가 줬지. 유전자지. 성향이 그냥 그런 거죠. 뭐 기질이지 뭐. 이 자식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다 지옥 가 너희들. 그래서 손을 딱 거줘야지 이제 이 방송을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서 틀면서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염라대왕 이미 종교가 혼합되었군요. 무슨 소리세요, 쌤? 아니 대표님이 평소에 부정하시던 그 수많은 어록들이. 그거는 제가 반면 교사로서 이렇게 어떤 그 지뢰를 밟아준 거다. 하느님은 내 속뜻을 아신다. 저 영화 안 보셨구나. 김용하 감독님 그 지옥. 무슨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안 보셨구나. 다 걸려요 그거. 역시. 거울에 비춰보고 막 다 해요.
그 신과 함께는요 2단이잖아요. 지금 무슨 저희 관문마다 있고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우리 신이 아니야 거기는 2단이야. 조심해요. 재판장 가면 재판장 누구 만날지 몰라요. 그럼요. 판사님이 뭐가 누굴지 모르는 있을지 몰라요.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에이멘. 양키들이 하는 대로 해줘야지. 또 못 알아들으리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라는 게 사실은 근데 이 불만이 좀 꽤 많이 누적이 되어 왔고 이 불만이 근데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왜 안 들어 처먹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우리 그 일반인 입장에선 똑같은 느낌을 느끼죠. 이런 불만을 제기했을 때 왜 이렇게 안 들어 처먹어? 뭐 정광훈 목사님 뭐 대표적이죠.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고 그래서 덕분에 민노총이 크게 못 모이고 뭐 약간 이런 뭐라 그럴까 이게 꽁 잡는 기분이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말 듣고 민노총이 광화문에 모였다고 생각해봐 그때 8.15 때. 지뢰 하나 더 밟아도 돼요? 더 밟으세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복원 그리고 이제 공공의 질서에 복무하는 것은 신의 질서와 결코 멀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신의 질서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분에게 사연자분들 포함한 사연자분들과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나님 저들은 저희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짓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그분들을 그냥 포용해 주신다 생각을 하고 그게 또 현대시민의 그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대시민의 넓은 마음으로 자세로 생각하시면 물론 여러분들의 필요도 인정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포용이 안 되실 땐 화내십시오. 그냥 화내시고 싫어하시고 욕하셔도 네, 된다. 때리지만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시면 본인이 손해니까. 법적인 선만 서로. 근데 난 그것도 그래.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듣기 싫은데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계속해서 위층에서 막 계속 층간소음 내서 막 노래 부르고 밑에 층 전파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걔를 때렸어. 그럼 신고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진짜로 나는 순교 당하기 직전이잖아 지금. 참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때리시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근데 갑자기 그 순간 현세의 질서에 의탁을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 기프트가 없네. 약간 이런 거지. 진짜 가끔 보면 이 대표님 진짜 구약의 신 같아요. 근데 많은 깊이 공감한다니까. 와, 아까 아브라함의 그 난제랑 비슷하네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때릴 건데. 이거 순교잖아 순교. 너 어떡할래? 널 시험한다. 순교자 순교. 근데 그걸 갑자기 경찰을 불러? 세속의 질서에? 그거 이상하잖아. 뭔가 약간 중간에 런하는 느낌인데 결국 너도 나를 못 믿는구나. 내가 신입장이면 그럴 것 같아. 날 못 믿네. 지옥? 기프트가 있네요. 신의 기프트가. 저는 가끔 제가 그분의 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구약. 구약. 가끔 예수님 볼 때 약간 그분과 장남을 보는 둘째의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왜 잘난 장남 볼 때 약간 이렇게 좀 못난 둘째가 느끼는 그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걸 느낄 때 있습니다. 나는 왜 형같이 못하나. 난 아빠의 악덕을 모든 걸 다 닮은 사람 같고. 약간 뒤집어진 카인과 아벨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 그 구약이나 신약에는 그 우화라고 보면은 그런 인간 사바세계. 그러니까 어떤 질서 혹은 우리가 좀 존중해줘야 될 힘들지만 존중할 가치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개개인의 그 무엇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못 지키고 무언가 사단을 내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이제 묘사한 거라고 보면은 그런 거죠. 저 역시 아버지의 엄마를 못 닮고 아버지의 나쁜 것만 쏙 빼닮은 이런 아들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거라는 걸 난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야, 이것도 종교적으로 위험한 얘기 하셨네. 왜요? 어머니라니 어머니 누구야? 마더 얼스. 마더 얼스. 왜냐면 육체가 내 육체 요거 무기질 세포. 이거 위험한데. 마더 얼스.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피해가야지. 갑자기 마더 얼스 하니까 딴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 싫어하시는 이유가 생각나네요. 네. 그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자꾸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농사진 건데 자꾸 하느님이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라 그래서 싫다.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말씀. 고생을 한 건 나와 내 가족인데 왜 있지도 않은 애가 나한테 밥 줬다고 내가 고마워해야 되냐라는 논리로. 정확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제사도 안 오는 것들. 아니 그럼 그렇다 치자 애가 평소에 그렇게 생활해도 그럼 1년에 한 두세 번 제사는 와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작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셨던, 요즘 표현으로 꼽을 주셨던. 뭐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가지신 분은 지주는 그건 우리 선대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고, 이 사유재산의 인정이라는 그 기독교적 가치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느님이 임대해 주신 거지 매매를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하느님이 환란을 일으키시죠. 인권 사태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그런 걸로 영원히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끔씩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런 임원진들은 다 그들은 어차피 지옥행이 예정된. 아까 어머님 얘기하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그분들 만나보셨어요? 대학생분들로 보통 3명으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는 왜 없을까라고 접근하신 분들. 만만해서 보여서 그런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디 길만 걸어가면 맨날 붙잡혔거든요. 네. 그 종파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죠.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있어요. 이슬성신께서. 이게 딴 얘기인데 삼일체를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그게 일종의 우화로 보면 또 안 되는데 종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성령은 무엇이고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종교도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될 텐데. 영업 전략을 수정하라? 그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끄덕였어요. 제가 마음을 읽었네요. 그렇게 냉정하게 하면 세속 질서에서 어쨌든 이분들도 영업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이거 전업이잖아. 전업 유튜버는 유튜버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영업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이게 생업이기도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업 전략의 측면에서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임계치가 되었다. 영업 전략을 수정할 때가 되었다. 마케팅 포인트 수정. 아니 처음에 개신교도 영업 전략 수정해가지고 갈라치게 했잖아요. 그렇죠. 파이 나누게 했잖아요. 이건 피해주세요. 아니 왜 피할 거죠? 네. 그래서 좀 마지막 질문 이제 요약해 봅시다. 존중이 도저히 안 되는데 어디까지 존중해야 합니까? 안 되실 땐 안 하셔도 돼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리스펙트한다, 문화상대주의 해서 뭔가 이제 타인의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성 정체성이나 이런 얘기들 하면서 타인을 존중한다, 인정한다라는 게 이제 당위 명제가 된 것 같다 보니까 어떤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내 자신이 글러먹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솔직히 쿨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야라는 걸 인정하면요. 그 다음부터 조금 달라져요. 내가 인정 못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쿨하게 인정을 하면 오히려 이게 조금 이제 좀 편해질 수 있다. 역설적으로. 저는 조금 더 쉽게 대답하자면 어떤 선까지 인정할까요? 법적인 선까지요. 패면 안 된다 얘기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 중에 그거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왜 요거 딴 얘기 잠깐 하자면 그런 거죠. 팔레스타인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유태교인의 마음은 되게 쾌감이잖아요. 응징이잖아요, 응징.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저 사람들 사탄. 그렇죠. 죽어 마땅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응징인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오니즘을 인정한 겔가도시 원더우먼으로 나올 때 나오는 순 이것을 어떻게 쳐다봐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성조기까지 뭐 그렇다 치는데 이스라엘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얘기하신 그런 포인트에서 그 쾌감에 감화되신 분들 아닐까. 그렇죠. 화끈하다. 내가 불기둥 아까 얘기했잖아. 화끈하다니까 그게. 구약. 그냥 이렇게 저질러 버리는 그런 어떤 시원한 맛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느낌을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러니까 포용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내가 겔가도스를 욕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라는 거죠. 이게 문화적 상대성인 거야 이게? 그게? 라는 거지. 근데 욕을 못하는 거는 단지.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자본이 미국에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눈치를, 유대인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돈이 신이라는 걸 증명한 거잖아. 신이 내가 왜냐면 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이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신이라는 걸 증명한 거라는 거죠. 내가 유태 자본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 유태인이 뒤에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기 때문에 유태인들도 반성하시고 이걸 들을 유태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백인이 아니야. 백인인 척하지 마 자꾸.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지뢰 한 수십 개 한번 터뜨려봤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으로 좀 마이너한 이슬람 같은 경우에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네. 동네에 이제 이슬람 회당 같은 걸 차릴 때 네.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다툼이 되게 크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러한 경우들에도 이러한 갈등들도 현대 국가의 법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을 내주시니까 거길 따르는 게 가장 편하다. 네. 그리고 국가에서 허가를 냈으면 또 나는 맞는 거겠지. 내 맘의 간지러움보다도 믿으시는 분 안 믿으면 모두 다 상당히 뭔가 짜증내고 있으면 나한테 그게 옳든 그르든 한번 들여는 봐야 돼.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저럴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저 멀리 가자면 호모포비하고 있는 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단지 나쁜 사람들하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왜 저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그런 것처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나에게 대해서 무언가 내가 가진 무언가 요소에 대해서 적개심이라든가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그것은 또 무엇일까? 한번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지뢰 한번 그냥 불기둥 한번 내려봤네. 이게 시작부터 지뢰라서. 아니 지난 방송부터 시원하게 힘들다. 오랜만에 아날람 답네. 폭풍이네. 좋네요. 하느님 사랑하고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또 후원해 주시는 분 있으시면 또 제가 또 10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광훈 목사님 지금 감옥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 나오셨죠? 지금은 나와 계시죠? 아닌가? 그래? 나오시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중간에 한번 뭐 나와가지고 막 또 모집하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 되게 이상한 단어가 떠올랐다. 뭐요? 슈레딩거의 정광훈. 앞으로의 행태를 보시면 언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으신. 근데 박해를 유도하는 사람은 박해 아닌 거지 그거죠. 그쯤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가 봤을 땐 박해나 순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셀러브리티 내지는 인플루언서. 정당인? 비욘세요? 내지는 그 계열의 뭐. 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지금을 즐기는 게 잘 안 되는 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방송을 듣다 보면 이 대표님이나 박 박사님은 삶의 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항상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와 같은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제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사랑에 비유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커플이라도 그냥 시간이 지난 후 사랑의 시효가 다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당시의 상황과 환경, 뭐 전쟁이나 사회적 편견 이런 것에 부딪혀 흐지부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고 법적으로 연을 맺는다 한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처럼 백년해로 하는 그러나 그것조차 한나란시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어찌됐든 이별하고 상실하는 경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모든 것에 흥망성쇠랄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렇게 끝날 거고 헤어질 거고 있었던 장소도 사라지고 회사와 직업도 영원하지 않고 친했던 인연과도 멀어지고 그렇게 변해갈 거야 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을 즐겨야 해. 지금 이 순간을 더 기억해야 해. 더 재밌게 하자가 되지 않는 저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가 제 고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거 다 끝나는구나 하고 그 끝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오히려 굉장히 차분해지고 무기력에 휩싸여버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고치되어 방방 뛰고 막 아이돌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신기합니다. 저게 저렇게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환호하지? 그 생기발랄한 에너지 말이에요. 저는 도무지 그런 에너지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다 알고도 그게 가능한 걸까? 다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고 사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코로나와 관련해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환경 문제 어쩌고와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국에 현대인은 노년에 병원에서 죽을 확률이 높고 대부분은 요양원에서 누가 소변줄 갈아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흩어지듯 죽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잘못했네.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당혹스러우셨나 봐요. 상상하니까 너무 힘드시다면서 어쨌든 저는 불운과 최악을 상상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쪽방촌에서 고독사하는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 심지어 꽤 괜찮은 실버타운에서 죽는 것은 절대 워스트가 아닌 삶이란 거죠. 저 나이가 되고도 남은 삶을 짚어보는 게 당혹스럽다면 되게 순수하고 나이브하게 사시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더 말을 얹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혹은 해결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건지 제가 느끼긴 삶이 정말 긴 것 같아요. 그걸 다 알고도 버티기엔 점점점.
아날람 패널분들은 제가 느끼기엔 항상 컨템포러리를 놓지 않고 잘 꾸려서 사는 삶의 주인공들 같아요. 그럴 리가. 그래서 제가 아날람을 듣는 이유기도 하고요. 제가 예체능 관련 업계의 직업군이 아니다 보니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님이나 박 박사님이나 얄 작가님의 그 에너지가 너무 부러워요. 에너지요? 그러게요. 이분 저희랑 비슷하신 분인데. 좋아하는 것, 열광하는 것, 그것을 막 즐기고 나눠주시는 얘기가 늘 감사할 따름이고요. 긴 두서없는 고민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패널 분들의 삶의 지혜를 조금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생각이 딱 되면 어느 순간 그게 쫙 정립이 되면서 무기력에 휩싸이고 그러면서 또 그 생각하는 게 결코 뭐랄까 쉽게 상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남한테도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이분 어머님 같으신 분들은 힘드시다. 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네. 어머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목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사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분들의 무게는 달라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람하고 시험이 코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 감각이 다르다고. 이게 고3한테 그치 고3과 고1 아니 고3과 중3 정도. 그치 중3. 중3도 아니지. 초등학생하고 그치? 고3은 입시 얘기의 무게가 다르다. 고등학생이랑 중학교 2학년이랑은 좀 다르죠. 언젠가 치를 고3 같은 그 대학 수능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끝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신 거에 익숙하신 분조차도 내일 모레일이면 눈물 난다.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은 저 역시도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네. 당연한 인 건 알겠고 뭐 냉소적으로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녹록한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TPO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어떻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이분의 고민이 뭐 다들 그러시지 않는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랑. 제가 보기에 이분은 근본적으로 사람마다 살면서 쓰는 에너지의 그 평균 소비량이 순환한 때는 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 자체가 애초에 조금 낮으신 분 아닌가.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현대사회가 사람들한테 산업사회가 되면서 점점 높은 에너지량을 항상 유지하기를 계속 강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옳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하이텐션의 고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리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게 그런 에너지의 층위 자체가 좀 많이 낮고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일이지. 좀 다른 의미로 보자면 지금 얘기했듯이 모든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 끝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로 인해서 차분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게 사성제 8정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성제가 뭐냐면 고집멸도인데 세상 모든 게 고통이고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고 이것을 멸해야지만 우리가 고통 없는 도에 이른다라는 의미에서 사성제. 어디서 약을 팔아?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미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열반으로 가는 길에 초입에 들어섰다. 집성제와 고성제 집성제까지 오셨다. 그래서 크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좀 보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은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상할 때 있어서의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부정적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미리 상상하는 쪽에 좀 가깝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저도 조금 우려하는 바가 아까 그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데이터상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지레 포기하면서 저 포도는 쉴 거야 라는 전략으로 이러한 종류의 사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차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이건 자기 스스로 잘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유추해냈을 때 근데 그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좀 특정 카테고리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면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카테고리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는 것이 예를 들어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죽을 거야 라는 건 죽기 전에 아름다운 날이 있을 거야 라는 말과도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죽을 거야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비극과 약간 그런 거에 끌리신다 이거지. 이분이 그런 네거티브한 에너지에 굉장히 끌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네거티브한 에너지에 끌리는 것 같은 나쁘지가 않은데 뭐 흔히들 뭐 넌 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니? 라든가 또 읽을 때 뭐 그런 슬픈 노래만 들어 뭐 그런 무섭고 뭐 힘든 영화만 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거에 내가 끌리는 건 끌리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분이 여기서 중간에 얘기했던 게 굉장히 차분해지고까지는 괜찮아요. 무기력이 휩싸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럴 때는 이제 미리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미리 생각하고 미리 예정해 본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특정 카테고리에 너무 몰두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인생은 진짜 희노애락이니까. 왜냐면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결국 죽는다?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고독사도 있고 뭐 실버타운에서 죽음도 뭐 실버타운의 그 등급에 따라 크루즈 타다가 멋있게 바다에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갈 것 같아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이 예상하거나 예상하는 어떤 것도 굉장히 협소한 카테고리다. 그렇다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지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무기력까지 간다. 어떤 그런 영향을 준다라면 그건 조금 상쇄할 필요가 있다. 다른 걸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차분하다라는 뭐 이러한 뉘앙스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긴 하지만 저는 이쪽에 조금 더 주목했던 게 중간에 표현하셨던 대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솔루션 그러한 끝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소중하게 탕진잼. 네. 거기에 내가 거의 현혹되지 않는다. 나는 차분해진다라는 부분에서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애초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거기가 내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실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뭐 뉘앙스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우려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글로만 본 거여서 제가 느낀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쭉 읽었을 때는 직관력이 되게 좋으신 빠르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냥 어떤 과정을 그냥 처음부터 한 번에 끝까지 훅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어떤 단계들을 밟아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본인의 사고 과정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거나 뭐 옳다거나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본인의 성향의 일부분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났더니 무기력이라는 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은 내 사고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의 측면이 아니라 무기력을 느끼는 나는 어떻게 느껴지는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 견디게 불편하다면 나는 왜 그렇게 사고를 해서 무기력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라는 한 층이 더 위의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냥 무기력을 앓는 내가 나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이런 나도 되게 좀 회의론자적인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수용이 되신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결과를 목전에 앞두신 분에게 이렇게 너무 팩트와 같은 어떤 상실에 대한 예견을 하시는 건 조금 주변 사람을 심적으로 좀 슬프게 할 수 있으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요. 네, 그렇죠. 야, 이거 조금 감동적인데. 역시 전문가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이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용인할 수 있는지 지금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또는 너무 불만족스러운지 이것도 yes or no가 아니라 그 곡선이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신 게 저는 되게 인상 깊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문장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신기하다. 약간 이제 부러운 감정도 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또 마지막에 보시면 뭐 저희 보고 이제 뭐 컨템포를 놓치지 않고 잘 꾸려 사는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데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동경 혹은 뭐 나도 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워너비 뭐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잠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뭐 그렇게 컨템포러리를 잘 꾸려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마 이분이 느끼신 패널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신이 나서 막 떠들고 한참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신 분들인 건 맞는데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하실 때는 굉장히 에너지틱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했지. 이런 걸 왜 안 좋아해? 미친 거 아니야? 되게 불균형한 삶을 살고 있죠. 한정된 에너지로 세상 대부분의 꼭 해야 될 일들에서 그걸 빼고 그런 쪽으로 집어넣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꾸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딱히 저희가 겉에서만 보시기에 좀 왠지 뭐 그래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딱히 저희도 비슷하고 그런 특히 저의 경우만 예를 들어보자면 저도 에너지의 이 발화점이 굉장히 낮고 총량도 적은 사람이라 그리고 저도 이런 굉장히 좀 공감하는 게 저도 약간 이런 네거티브한 쪽으로 좀 더 빨리 계산이 잘 돼요.
어차피 뭐 약간 이런 허무주의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감각으로 좀 하는데 중요한 건 사는 게 부정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에도 긍정이 있더라. 살아본 경험상 그렇더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많이 궁예인데 전 사람들마다 본인이 자주 빠지는 구덩이 같은 감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불안이고 누군가는 화일 수도 있고요. 이분은 이제 무기력이신 거죠. 근데 그렇게 자주 빠지는 구덩이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그 구덩이가 생성된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생활 환경과 과거의 경험들과 사람들과의 만났던 어떤 경험치들로 인해서 그 구덩이가 계속 깊어지고 나는 거기에 더 손쉽게 빠져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 구덩이가 왜 생겼는지 알아차리지 않으면. 저도 왜 제가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인가에 대해 말하자면 일장연설을 할 수 있는데 이분도 아마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 되었지? 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는 해요. 아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찾고 싶지만 그게 안 됐던 건지 못했던 건지 무엇이든지 간에 무기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싶다는 다른 문제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같이 이해되어야 할 어떤 주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읽고 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는 했어요. 저는 또 약간 다른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온도차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뜨겁게 좋아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온도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만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 거기에서 눈을 억지로 돌리면서 변명으로 저포도는 실 거야로 이런 니힐리즘을 쓰시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분도 차분하게 또는 무기력하게나마 뭔가를 즐기실 수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여쭤봐야 될 게 어쩌면 이분한테 있어서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뭐냐, 본인이 생각하시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인 거냐라는 것들을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마음속으로 상정하신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럴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어떤 그런 것들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까 제가 한수정님의 말씀에 되게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뭘 좋아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누워있는 걸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거 나 아니니?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걸 좋아하는 것만큼 누워있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되게 만족해 하시고 그걸 보면서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느냐 아니면 이건 계속 아닌데라는 고민이 길어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사람 구실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에너지가 보였다 우리에게서 그 얘기는 남의 눈에 띌 정도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티가 안 나요. 원래. 근데 티가 날 정도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금 부러워할 어떤 카테고리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피해야 한다. 제가 헬스장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 운동할 때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이유를 나는 알아. 난 출퇴근을 하지 않아. 거기에서 내가 에너지를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어. 그럼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장담하는데 아날람에 계시는 분들은 그 MBTI로 굳이 치자면 N이라고 하죠. INTJ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N에 거의 극단점에 가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N이 뭐예요? 직관, 통찰. 세부 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어떤 사고가 한 번에 숲을 그리는 경향성. 궁예. 그걸로 인생 여러 번 말아먹었지.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기껏 돌려서 말씀드렸더니 궁예라고. 섣불리 누구나 아는 것을 이렇게 짐작을 했건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한수환님 말씀이 제일 유효했다. 그 무기력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더 높은 층위에서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사연 공유. 의외로 깔끔하게 사연 공유를 딱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성제에 이르는 뒤에 8정도라고 네.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약을 자꾸 하려고
아까 종교에게 실과했는데요. 거기서 하지 거기서. 이렇게 뷔페식으로 이제 기독교 했으니까 불교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져버린 자의 슬픔과 허무라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 저희한테 사연 여러 번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유튜브 알고리즘과 트와이스 입덕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우연성에 대해서 고찰하신 게 있고, 그다음 또 같이 연구소에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인도 친구가 냄새가 너무 나는데 너무 괴롭다. 실존주의에 대한 혐오할 수밖에 없는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다. 근데 어쨌든 이분 요즘에는 에스파에 입덕해서 또 이제 뭔가를 또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또 시간이 흘러서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답니다. 이렇게 넥스트 레벨에 광야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분도 처음에 설정을 까셨습니다. 제 고민은 뭐랄까 너무 거만하고 재수없긴 한데요. 오래된 고민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고민이 계속될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건지 아니면 정말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울하고 생각이 많은 성향이라 이런 것일 수 있으니 한수성님이나 아니면 다른 패널 분들 중에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하여 이리 주저리 글을 써봅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술의 공수를 알아버린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보면 어렸을 때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하고 경쟁심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합고사 때 막 3개 정도밖에 안 틀리고 막 공부 엄청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랩에 계시는 거죠. 그런 연구소에 계시고. 그럼 엄청났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암에 걸리셨을 때요. 이게 얼마나 특이했냐면 이게 이제 특이한 암이다 보니까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는 보고된 적이 없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수술은 잘 됐고 이제 학교 나가지 못하고 병원에 지내다가 다시 학교에 나갔는데 이때가 이제 많이 힘드셔가지고 누워서 걷는 법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원래 암 5년, 10년 뭐 이렇게 5년 단위로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잠깐. 누워서 걷는 법이 뭐죠? 누웠을 때부터 저도 연습을 해봐야겠는걸요? 그것만 되면 너무 속 들어오네. 한 달 넘게 누워 있어서 걷는 법부터 연습했어요. 네,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5년, 10년 주기로 체크하잖아요. 원래 암 생존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겪다 보니까 이제 생존자로 분류되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뭔가 한쪽 기둥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 이제 이분이 표현하시기로는 학업성적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했던 행동에 대한 벌인지 마치 엔진이 고장난 차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신나게 달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막 사고가 날까 봐 달리지 못하는 것 같고 무언가 도전하는 데 있어 소심해졌고 집중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또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그러면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게는 불면증과도 비슷한데 제가 불면증을 최근에 겪었는데 불면증을 뒤척이는 게 너무 싫으니까 자꾸 자는 걸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심리적인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면 자는데 인면이라 그러더라고요. 잠에 드는 것까지가 굉장히 괴로워. 뒤척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외면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됐는데 뒤척이든 말든 해보자면서 저는 훨씬 나아졌고 이제는 거의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괜히 불안해지고 불안하다 보니까 외면하고 그러면서 또 불안해지고 막 이런 건데 이분이 또 키도 크시대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어디서든 밝게 행동하려는 성향이라 사람들이 보기엔 이분이 이런 고민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쓰시기를 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있고 누가 봐도 혼자 이런 생각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자기 학대가 심해서 우울증 약도 3, 4년 복용하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안 가게 막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다른 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써놓고 보니까 본인 보기에도 참 아이러니하고 꼬아서 보면 재수없기도 하고 하지만 혼자서는 안 하려고 하게 되고 하기든 일이든 저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의지로 뭐든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어쨌든 간에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를 보면 멱살 잡고 끌고 앞으로 가시려는 분들 제 아내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늑장을 부리고 수동적으로 일하며 딴짓을 하며 모든 과정들을 늦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인생이 자동차 경주라고 한다면 1등으로 달리다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타가 온 것. 1등에서 트로피 들어도 어차피 뒤지면 끝이다. 이걸 안 거죠. 그런데 살아야 하니까 경주 같은 현대사회에 뛰어들긴 했는데 어쩜 누가 떠민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1등 했었으니까 달릴 수 있다며 옆에서 엑셀을 밟아줘서 차가 가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엔진이 터질까봐 브레이크를 잡고 있고요. 브레이크도 과열, 엔진도 과열. 그래서 본인도 지치고. 하지만 옆에 쌩쌩가는 다른 차를 보면 마음은 또 불안한 운전자입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계발서 100권 정도는 읽으셨대요. 그리고 주변에서 왜 그렇게 괴롭게 사냐며 핀잔도 주고.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을 하던데 어떤 상황을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봤을 때 본인은 이제 어차피 끝날 인생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잘 나가더라도 암 걸리면 끝이야. 나는 또 한 번 걸렸으니까 유전학적으로 또 걸릴 거야. 더 위험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현재 일과 상황에 집중 못하고 있습니다. 막 무언가 열심히 사람을 보면 멍청한 놈들 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쯧쯧쯧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 사연과 약간 비슷해요. 약간 결론적으로 도달한 부분이. 그렇죠. 뭐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정반대에 거의 서 있는 느낌이라고 좀 받았어요. 약간 그 경로는 좀 다른데 도달하는 지점이 약간. 그러니까 허무주의라는 어떤 형태는 같은데 그 안에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좀 다른 느낌. 경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 욕심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무한의 만족을 추구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어차피 100점 못 받을 것 같아서 시험을 안 보는 사람의 심리. 그냥 잘 살고 싶습니다. 참고로 애니어그램 4번, MBTI, 잔다르크형, INFP, 인프피죠. 취업 불가형 인간이 현대사회에서 버둥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결론만 보면 도달하는 지점이 아까 그 4번 사연과 비슷한데 바로 방금 말씀해드린. 근데 이제 경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뭔가 자기를 태우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걸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현타. 이것도 궁예인데 네. 제가 보기에 아까 도달한 지점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궁예질을 하자면 전 분이 차분하고 무기력한 삶을 실제로 사실 것 같은데 이분은 옆에서 보기 굉장히 지금 보기에도 열심히 사실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남들은 전혀 내가 이런 생각하고 사는지 모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이분이 약간 이게 잘못 들으면 재수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분의 사연이. 시원해. 이걸 들으시는 이 사연자의 사연을 들으시는 일반 저희 청취자분들이 재수없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인은 일단 본인도 쓰셨지만 또 한 번 짚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무언가 남과 다르다라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셨고 뭔가 그것에서 성취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느끼시면서 삶의 목적성 자체도 거기에 많은 부분을 부여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느 순간 쉽게 좌절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하신 뒤에 이게 무슨 소용인가 현타가 왔는데 이 현타가 왔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그것에 가치를 뒀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란 거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에 가치를 두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게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시험을 안 보고 시험을 보면 되는데 시험을 안 보고 어차피 100점 못 받을 건데 이러면서 아까 그 포도가 어차피 실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4번 사연자는 그 포도가 실 거야 그럴 때 내가 무기력해져서 문제야 조금 더 포도가 안 실 거라고 나를 스스로 독려해보고 싶어에 가깝다면 이분은 적극적으로 시지 않은 포도를 먹고 싶은데 골라낼 자신이 없어. 근데 나는 포도를 한 산 신 거를 먹지 않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번엔 나한테 재량권이 주어졌네. 이번엔 조금 문제가 어려워. 신포도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 이럴 때 그냥 뭔가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버리겠다. 이게 약간 좀 로직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분이 추구하고 있는 평상시에 그 느꼈던 가치라든가 살아오신 삶의 궤적이 타인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약간 운이 좋았다의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타인이 보기에는 조금 같이 공유하거나 공감해주긴 조금 힘든 본인 스스로의 가치가 좀 높으신 그냥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짚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분이 아마 혼자서 느끼셨을 그 불안과 부담은 엄청난 거였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혼자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앓는 소리를 하는 유형의 인간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했던 말이 저것도 죽는 소리 하네, 앓는 소리 하네, 저것도 잘난 척하네 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진짜 그게 너무 힘들고 진심이에요. 뭔가 이뤄놓은 그죠.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이만큼 한 거를 다음에는 못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심포도 일화랑 약간 비슷하죠. 그 마음 때문에 아마 괴로우셨던 거는 정말 맞을 것 같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서 학위를 갖고 생활하시면서 했다는 건 서바이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저 같은 사람이랑은 그 겪으셨던 혼자의 그 심적 고통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첨언을 하고 싶었어요. 가족까지 이루셨어요. 네네. 저도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연을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힘든 일 잘 겪어내셨다라는 부분에 응원을 먼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 투병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의 경험이면 이걸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어가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PTSD 같은 정도의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경험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 병을 겪기 이전을 표현하실 때 그 성취도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저는 이분이 스스로 이것도 이제 글의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기 되게 미묘하지만 스스로 깨지고 망가졌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좀 더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이 인상이 좀 강했어요. 원래부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스트레스가 병 이전 때부터 굉장히 크셨던 분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혹시라도 이 병이 인생에 없었을지라도 이 경험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강렬한 트라우마로 남는 이 경험이 없었을지라도 언젠가는 인생에서 이러한 종류의 고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원래의 어떤 원인이 프레임이 있었고 그게 더 단단해진 형태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도박에서 인생을 도박이라고 친다면 모든 레이스에서 내가 항상 돈을 딸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맞을 정이었다? 구약에 하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도 오히려 이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목표를 높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제 경험상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이러한 목표치가 오히려 불명확해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생이나 좀 커다란 부분에서의 목표까지도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그 좀 더 목표들을 세분화하고 눈앞에 가시적인 부분으로 명확하게 잡아서 하나하나에 집중도를 어떻게 보면 조금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뭐가 좀 떠올랐냐면 아마 자기계발서를 100권 넘게 읽으신 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뭔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러라고 개인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인간의 열등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자 본인도 어렸을 때 조금 질환을 알아서 본인이 몸이 불편한 장애를 겪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신체적인 장애, 어떤 인간의 삶에 닥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인간이 어떤 것들을 성취해내고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요지의 이론을 이제 이야기한 학자인데 좀 그 얘기가 되게 많이 겹쳐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열등감이 너무 과도해서 열등을 넘기 위해 내가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내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컴플렉스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어떤 지점인데 사실 저도 정말 얄 작가님이랑 비슷하게 이분도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욕심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상적으로 설정한 나라는 존재가 이분 안에 추상적이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려오셨던 거죠. 근데 그 이상적인 나에게 늘 도달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것과 완전히 핏되는 나를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거면 나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하기에는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어쩌면 또다시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들도 부단히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누구나 다 목표가 높으면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그게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아마도 본인이 그걸 아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운지 어렴풋하게. 그러니까 그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약도 드시고 책도 읽어가면서 부단히 노력해 오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겪어내시면서도 무언가를 분명히 성취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본인은 되게 겸손하게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제가 듣기에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이분과 굉장히 솔직히 그렇게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성격적으로 좀 공감 가는 게 많아요. 일치하는 게 많아서. 성취하는 게 나 같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건 원래 내가 가져야 될 것이었어.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향의 분들한테 소위 쉽게 얘기하는 트로피 안 쥐어도 된다. 천천히 가도 된다. 행복한 사람이 오히려 트로피 쥐는 거다. 이런 류의 얘기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애초에 이러한 성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분이 제 느낌으로 제 표현으로 에너지가 평소에 조금 낮은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분은 과하게 좀 높으신 분이라서 오히려 이걸 강영욱처럼 얘기하는 나 에너지를 분산시켜줄 수 있는 아까 큰 레이스에 오르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예 레이스에 오르는 게 두려워진다면 작은 레이스들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큰 거에 대해서도 욕심이 나고 내가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뭐 인정하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욕심의 크기가 크실 거예요 아마. 네. 저는 그냥 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겪은 건데요. 저희 과에 들어온 애들이 나름 들어올 때는 콧대가 높아요. 지가 있던 고등학교에서 남들보다 좀 뛰어난 신면을 가진 애들이야. 남들 뭐 그냥 이렇게 멜론 차트 보는데 혼자 막 남들 안 보는 영화 보고 음악 듣고 하던 애들이니까. 심지어는 성적도 꽤 높은 편이고. 성적도 좀 공부 좀 어쨌든 뭐 방귀 좀 끼던 애들인 거죠. 들어오면 이제 이 애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지금 같은 이런 류의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성취해야 될 것. 영화를 이제 근데 찍어요. 영화가 재밌는 게 혼자서 글 쓰는 거나 혼자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공동 작업이에요. 공동 작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할지 말지, 수용할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을 수용했을 때 내가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안 들어야 되는데 이 어릴 때 이 거만한 것들은 그것을 나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데아 우주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빌드업된 시나리오 거기에 완벽하게 로봇처럼 연기해야 될 너 근데 내 마음에도 안 든 배우 근데 갑자기 배우가 이렇게 안 되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자.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걸 훼손하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약 걔 의견이 맞다고 남들이 수용해주면 걔들은 그냥 이 영화의 전체 그림을 봤을 때 그것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좋은 대안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나라는 사람의 이 영화를 완성해내는 마지막 최종 단계 그림에서 훼손되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애들이 나중에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되면 편집을 할 수 있는 애한테 만약에 맡기잖아요. 자기가 편집 안 하고. 편집한 애가 이렇게 쭉 해놓으면은 거기서 또 모멸감을 또 느껴요. 이 애들이. 아니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오디오 믹싱이나 뭐 약간 전문적인 거 어른들 기사들한테 맡겨야 되는 건 돈 내고 맡기러 가면은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쓱 가버리니까 마지막 결과물을 딱 지었을 때 내 자식이 안 같은 거야. 이게 첫 워크샵 결과물에 대한 대부분의 창작자의 마음이거든요. 공동 작업을 하는 창작자들의 내 이름이 써 있어. 감독 뭐 누구, 연출 누구 뭐 써 있지만 이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이질감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건 애초에 내가 계획했던 거랑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심지어 안 쳐다보는 애들도 있어요. 남들이 막 상 줘도 내 마음속에선 내 이상형이 못 도달한 거잖아. 예를 들어 밖에 상을 탔는데도 근데 실제로 상을 타고 남들이 좋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거에 보통은 누그러지면서 이 작업이란 게 그런 방식이고 그 했을 때 누군가와 협의하는 이런 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해하셔서 이제 나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걸 타협이 안 되는. 타협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영화 찍으시는 분 계시고 외국에도. 오염되었다라는. 그렇죠. 순수하게. 이런 성취해낼 것에 타인의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완전히 내 작품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그건 진짜 내 자식이려면 내 핏줄로 내 유전자가 들어간 애가 완벽하게 내가 어릴 때부터 얘를 양육해서 누가 키워주지 않고 얘 모든 것을 다 희노애락을 봐서 끝까지 봤을 때 양육이다. 내 자식이다 인정할 수 있지. 내 피가 안 섞인 사람. 내 피가 섞였다고 내가 양육을 안 했어. 뭐 그냥 보다고 이런 걸 싫은 거야. 그런 어떤 완전체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강박적이지만 좀 있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과 애들이 이제 하여간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다 보면 느슨해지는 사람이 있고 너무 느슨해져서 문제인 사람도 있죠. 아예 남의 애를 빨대 꽂듯이 그럼 얘기 좀 해봐. 아예 자기 생각이 없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시골인가 농사 지으면서 10년에 한 편 찍겠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 나만의 세계를 가시는 분, 종교적인 열정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 이분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그게 뭐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상에서 뭔가 이게 훼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음이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웠던 게 어차피 100점 못 받을 것 같아서 시험을 안 보는 사람의 심리 이게 의외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학교에서 학고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을 10명 만나면 한 3-4명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학사 경고를 받는 건 그 친구들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그러짐이 하나가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전체가 다 어그러졌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아예 손을 떼버리는, 그러니까 그 작은 어그러짐을 견딜 수 없는 친구들이 그런 그죠?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해주시는 말씀에서 조금 그 친구들이 겹쳐졌던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막 하는 것들은 과업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A부를 받는 게 너의 목적이 아니라 내일 그 수업 네가 한번 결석한 그 수업에 일단 가는 거. 그러니까 목표를 계속 쪼개고 그 한 번에 너가 손상이라고 생각한 그게 사실은 너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애를 붙잡고 견뎌가면서 같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혼자서 그 작업들을 해오셨어요. 그게 심지어는 표현하신 대로 멱살을 잡혀서 끌려갔다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억지로 움직였다 치더라도 그러한 연습이 트레이닝에 네. 상당히 많이 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이뤘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분과 좀 깊은 공감을 해서 그런지 훼손되었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100점을 맞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제 경험상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분들은 100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표치가 느슨하게 가변적이라서 항상 힘든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항상 올려요. 어디까지 가면 더 올려야 되고 벤치프레스를 120으로 하면 130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 가변적인 부분, 부정확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부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저는 이분을 머리다 이런 분이 아니라 어린 친구가 가끔 이제 저같이 크게 뭐 잘 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뭐 어떤 거예요? 라는 거란 말이지. 걔들 보기에는 자기는 이제 어쨌든 가능성이 많으니까 더 근데 내가 보기에 실패한 삶인데 그 실패한 삶을 어떻게 버티고 사냐라는 의미의 질문이에요. 이 비슷한 얘기로 그 일본의 여배우였던 이래. 일본의 그 대표적인 주연급 여배우 히로세 스즈가 아직 아기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기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 뭐라고 했냐면 방송국에서 일하는 조명 스태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 들어 했더니 아니 어째서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되었을 때 조명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걸까? 아, 그거 저도 봤어요. 분 마이크를 드는 스텝에 대해서 어째서 자신의 인생을 여배우 목소리나 따는 데 걸고 있는 걸까? 어른이 돼서 나이도 먹어가는데 봉을 들고 목소리 따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건가? 이래가지고 이제 처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저는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자기 특히나 얘는 또 주목받는 굉장히 얼굴도 예쁘고 그런 이제 주목받는 주연급 여배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내 삶은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로 나쁘게 얘기하면 나의 강박적인 시선에서 훼손된 거고 좋게 얘기하면 그 타협과 결과물의 부산물이다 보니까 그게 켜켜이 누적되다 보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0대 나한테 이 중간 과정을 없이 보여주면 납득할 수 없지. 비극 그 자체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난 자살할 거야가 되는데 자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수많은 선택과 그것이 이제 그것의 결과물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어릴 때 왜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아? 엄마 왜 그렇게 살아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 같으면 죽어버릴 거야라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이 안 죽었을까? 안 죽을 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보면은 근데 왜 제가 이분에 공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역시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박사학위를 땀에 있어서도 뭔가 좀 더 완전하게 완벽한 박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박사에도 만약에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면 99등 박사와 1등 박사는 다르다 이거야. 미장센 영화제에서 감독상 받은 애랑 칸 영화제 단편 영화제 받은 애랑 다르단 말이야. 근데 둘 다 졸업해서 상을 받았다 해. 단편 영화제. 둘 다 CJ가 상 받은 단편 영화 감독 불러서 감독 데뷔 시키려고 그래. 뭔가 내 마음이 꼬름하다 이거야. 둘 다 감독 준비하고 둘 다 선후배 사이에서 옆방에서 서로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이잖아. 다 영화 찍어서 영화과 나서 영화 찍어서 상 받아서 뭐 이렇게 시나리오 준비를 시키는데도 나는 왠지 꿀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쟤보다 잘 써서 데뷔해서 신인 감독상은 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훼손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인생은 결국 훼손되고 그 훼손되는 것에 누적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에서의 결과물을 얼마만큼 납득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나의 결과물과도 일치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않을 수 있어야 불행도 거기서부터 끝난다. 그래서 이분한테 요 전 사연 분한테 연락을 하게 해서 인생이 어떻게 끝날 건지에 대해서 결국은 모두 죽고 사라질 것이다. 아니 근데 이분도 유전학적으로 보면 또 인생에 또 이렇게 뭐 병이 생길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자꾸 이제 근데
어차피 그럴 거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아니면 도라는 거는 그냥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어차피 안 일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죠. 표를 까기 전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전에 이제 사연자분이랑 비슷하게 만족감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뭘 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얼만큼을 기뻐야 이게 내 만족이고 사실 이거는 내가 어디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를 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연자분이 어느 정도를 이뤄야 나는 만족하다라는 경험을, 감각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만족감의 정도치를 조금씩 세분화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그 MBTI 잔다르크형이라고 하셨으니까 보통 MBTI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농담처럼 하는 말이긴 한데 이분은 굉장히 혼자서 순식간에 숲을 그리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숲 안에 어떤 나무들을 키우고 살았었나. 아, 그 나무가 이런 모양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또 다른 멋이 있네. 나무가 좀 중간에 잘라지긴 했지만 저거 괜찮네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 제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뭔가 손상되는 그 감각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N이 아까 직관이라 그랬죠. 네. 근데 잔다르크형이니까 다 왠지 INFP 잔다르크형 그건가? 그러면 기승전 화형인가? 그러니까 그러잖아. 기승전 화형. 어차피 불타 죽겠지. 어쨌든 직관형이시고 좀 어떤 사고보다 감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높으시고 또 세상에서의 일들을 계획할 때 되게 세분화된 계획이나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 구체적인 안들을 도출하시기보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온 어떤 아이디어에 몰입하시고 굉장히 융통성 있는 분이시라고들 설명해요, 이 유형을.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무언가를 딱딱딱딱 나눠서 세분화해서 이 정도 했으면 나 그래도 이만큼 만족해도 돼. 이런 사고와는 조금 거리가 있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감합니다. 전 사실 완전히 공감합니다. 이분의 성격적인 면이 요소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공감합니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한다라는 게 확실히 그렇죠. 근데 굉장히 우리가 기업에서 잘 살아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취감을 빨리 경험하시는 분들. 아천만년 애들이. 그 불만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겠죠. 뭐 그런 분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나름 삶의 어떤 모토라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과거의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기억을 만들고 앞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예측을 만드는데 이 능력을 너무 키우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불안이 커지고 뒷부분에서 후회가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딱 한 발 앞하고 딱 한 발 뒤만 보고 계속 걷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의외로 그 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기준치, 내가 어디까지 하면 돼? 그다음에 가야 되는 길의 가지수가 굉장히 적어져서 마음이 편한데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그런 한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분과 굉장히 비슷한 성향인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날 방송 초기 했던 얘기 한 치 앞만 보고 산다. 저의 삶의 모토를 왜 그렇게 수정했느냐.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너무 막 예상되는 결과가 있는 건 나도 알아요. 대부분 또 한 100%인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맞았을 거야. 그런 게. 이 일은 이렇게 흘러간다. 나의 직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내 삶을 현재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근데 뭐 현재를 즐겨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에 대한 것들에서 좀 느슨하게 타인의 협조와 이해와 아이디어 그들에게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이제 부여되는 것들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결과물이 그들과의 어떤 내가 태어난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과의 그 모든 사람들 서포트에서 이뤄낸 조응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내 마음이 저는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이뤄낸 나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좀 심해지더라고요. 이런 성향이.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낀 순간 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좀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니만큼 그 건강관리 오히려 좀 철저히 하시고. 헬스 하십시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과할 정도로 이미 관리를 많이 하시고 있지 않을까라는 궁예를 좀 그렇죠. 해봅니다. 주 6일 하시는데 주 6일로 부족할 것 같아. 무분할로 뭐 이런 그러니까 하루를 안 해서 그래요. 맞아. 저 그래요. 하루 안 했더니 그 다음날 나가기 싫은 거야. 그동안 꾸준히 했다가
이런 성향들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뭐 하루 쉬었으면 지금부터 또 하면 내가 배운 게 그거거든. 아, 지금부터 또 하면 되지. 약간 근데 이 마음의 자세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 평생의 교훈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건 늘 마음에 짚고 가는 건데 저는 반대로 하루를 안 나가면 그 안 나간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앓으면서 울면서 그 다음에 하러 가는 유형.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전 하루 안 나가면 그 달콤함에서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취업 불가형 인간이라기보단 이분도 제가 옛날에 우병우 씨나 이런 성공지향적 사람들도 굉장히 깊은 공감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분도 저와 같은 분이다. 성취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고 완벽주의적 성향에다가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강박이 되는데 세상이라는 게 나 혼자의 힘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협조의 부산물이라는 걸로 나라는 사람의 성취를 이해하면 조금 더 마음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이러한 상태의 형태가 지금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러한 걸 강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인가요? 이게 예전부터 좀 고민하던 부분이라. 근데 강박이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그 심리학에서 강박을 어떤 방식으로 진단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이렇게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진단 기준 일부에 조금 부합하거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강박과 되게 닿아 계시다면 뭐 강박적이신 어떤 게 있으시다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어떤 특정한 생각에 매몰되어 계신다거나 그 생각이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이 되어서 삶에 지장을 주실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저건 또 하나 질문. 자, 우리가 MBTI 나오는데 이 MBTI 심리학 전공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어.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분류법으로 그냥 거칠게 표현할 땐 괜찮긴 한데 요즘 자기소개할 때 막 면접 볼 때까지 심지어 얘기한다면서요. 일종의 혈액형 심리학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사실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도 농담처럼 얘기해요. 이거를 상담에서 주로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쓰냐면 사실 이거에 16가지의 유형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고 이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검사가 그냥 자기 선호식 검사인데 그 검사의 응답이 이 수검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했는가를 알 수도 없고요. 이게 정말로 본인 모습을 표현한 건지 나를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표현한 건지 이런 지표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리고 심리학에서 성격 검사로 가장 주요하게 자리 잡은 이론은 이제 빅5라고 해서 되게 오래 연구가 축적되어서 각 요인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따로 쓰이는 성격 검사가 있기 때문에 MBTI는 그냥 어떤 인간에 대한 직관과 통찰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혈액형 심리학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모든 분류법이 그렇겠지만 실제로 어떤 인간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기는 해요. 대부분 자기가 속한 어떤 유형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일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빨리 분류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능력에 맞는 일들을 주거나 뭐 사람들끼리 어떤 촉진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교류하기 쉬운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빨리 어떤 의사소통 과정이나 촉진 과정을 이끌어내는데 사용하긴 쉬워서 상담이나 이런 깊은 과정보다는 주로 조직 심리나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 참고해 봄직한 검사이기는 한 거죠. 이전에 우리가 그 성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도구적 한계, 그 도구마다 정교함이 있고 또 조악함이 있지만 도구적 한계는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저는 MBTI 하면서 좀 이상한 걸 또 느꼈던 게 그 결과치 16가지를 쭉 읽어보고 다 난데라는 생각. 그러면서 그 느낌 있잖아요. 시험을 끝내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와,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뭐가 나왔어도 난 아마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형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심리학에서 이제는 거의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DSM-5라고 해서 정신의학 편람을 봐도 자폐증이라고 안 하고 자폐 스펙트럼, 뭐 정신분열 스펙트럼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정도의 차이라는 거지 이 유형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유형은 아니다 이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성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 친구들 중에서는 직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났을 때 MBTI를 하는 것과
집에서만 지냈을 때 MBTI를 하는 것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뭘 믿어야 되냐. 근데 당연한 게 사람들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기에게 있는 다른 역량들을 끄집어 올려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순간적으로 많이 입고 있던 옷의 모습을 검사에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구에 매몰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의 고민 중에 마지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줄 거는 그냥 잘 살고 계시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왠지 그런 뭔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건 그것이 뭔가 온전치 않은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한 불만족은 아닐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 느낌에는 뭐 하나가 가로 안에 터 있어요. 그냥 더 잘 살고 싶다. 더가 지금 가로 안에 숨어 있다. 저는 조금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 사연자분이 느끼게 되시기를 바래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야, 뭐 박사땀 다 잘 사는 거야? 뭐야? 애기도 있고. 잘 살고 싶으시대잖아요. 왜 이래? 다들 왜, 야, 그만하면 잘 사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모두 우리 각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우리 한수성님이 자주 하시는 말을 약간 저도 인용해서 하자면, 잘 사는 게 뭔가, 그러면. 본인이 잘 살고자 하는, 잘 살고 싶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세분화된 게 무엇인가. 그걸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왜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저랑 좀 다른 느낌으로 인생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인생, 사람의 삶에 어떤 지향성과 목표가 있다라고 대부분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좀 달라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고 목표가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생각이 부딪힐 때가 가끔은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난 목표가 없다 인생에. 막 살아왔다. 막 산다. 막 산다. 오늘 나와서 제가 했던 얘기, 저번에 했던 얘기들도 그냥 막 한 얘기다. 그러니까 믿지 마시라 제 얘기를.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산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르다.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가은 목사님이 후원을 해주시면 내일 또 다르다. 그건 맞아. 어쨌든 조금 기준치와 과정을 좀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많은 공감과 여러 가지 위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얘기했지만 그 사연자분을 놀리려는 게 아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사연을 주셨던 분들 저기 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말아놓고 보니까 왠지 사연에 공감을 하기보다는 사연을 불쏘시개 삼아 저희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 왠지 오늘따라 내 마음에 있던 얘기를 불쏘시개로 이렇게 막 태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다. 아니 기본적으로 모든 사연들 사실은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이 공감해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연 공유를 해서 이런 면들을 함께 좀 들어보시고, 왜냐면 비슷한 이 카테고리에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즐겁게 사연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뭔가를 기대하시고 뭔가 보내주신 분이 있다면 그 기대에 부응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심심한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근데 어쩔 수 없었다. 예, 원래 전문가가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려면 제가 보기에 시간당 한 13만 원 정도. 이게 1대1로 만나면 제가 좀 네. 잘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퀄리티가. 네. 카메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요? 네. 우리 금쪽이처럼 카메라를 설치하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대한 또 노력을 잘 해보겠습니다. 사연은 또 계속되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이놈들이 사연 보냈더니 지들끼리 끼길대고 있네 이렇게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AS가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메일로 다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장 4시간 반 동안 거의 5시간을 수고해 주신 한수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사연에 나와서 깊은 공감과 위로를 줄 줄 알았더니 오늘만 살죠. 오늘만 살고 가신 우리 야일 작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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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금금이었습니다.